반갑습니다. 저는 각인영어전문학원과 대치명예학원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함태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2026년에 고3이 되는 예비 고3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 전략과,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능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예비 고2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셔도 유익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요. 저는 네이버에 치면은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만큼 공인된 그리고 검증된 강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각인영어전문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수능 영어를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어느 정도 믿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신뢰감을 높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올해 봤었던 그 수능 영어에 대한 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번 수능이 굉장히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능만 하더라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4.7%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6.2% 정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수능을 보시면 3.1%죠. 정확하게는 3.11%인데, 우리가 국어나 수학과 같은 상대평가 과목이 1등급이 4%니까요. 그거보다 안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매년 이런 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뵈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인 거죠.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좀 시간을 쏟기도 굉장히 애매한 과목인데, 그렇다고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플랜을 짤 때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영어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수능을 치르고 좀 대비되는 그 문자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좀 비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좀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요게 이제 화면에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친구가 공부를 좀 하는 친구예요. 공부를 좀 하는 친구인데, 수능 영어에서 77점, 그러니까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서울대도 어렵고, 지금 영어 감점폭이 커서 연대도 어렵고, 지금 고대 같은 경우도 상위권 학과로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요것도 지금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논술 카드도 지금 버려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어떤 안타까운 문자들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영어 3 받을까봐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는데, 애가 이제 엄마 나 2등급은 받을 수 있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항상 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등급을 결국에 못 받고 3등급을 받아서 입시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수능 영어도 계속해서 챙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요 문자를 보면, 요건 이제 학생한테 온 문자인데, 요번 어렵다는 이제 수능에서 성적을 잘 받았고, 뭐라고 하냐면, 감사합니다. 쌤이 주신 자료로 마지막에 기출 분석하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이런 좀 대비되는 문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절대평가라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국어나 수학보다 중요도로 따지면 덜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이게 대학 입시 전략, 특히나 상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꾸준히 잘 준비해서 우리 입시에 성공하려면 영어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수능 영어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가 절대평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절대평가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절대평가의 위험성이라고 좀 제목을 붙였는데, 자, 제 수업을 실제로 들었던 A 학생과 B 학생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A 학생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때 69점을 받았습니다. 자, 69점이면 4등급이거든요. 4등급을 받은 친구고, 자, B 학생 같은 경우는 85점을 받았습니다. 85점은 2등급이죠.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딱 나눠봤을 때 A 학생은 뭐 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못한다 쪽에 속하고요. 자, B 학생은 그래도 2등급 중에서도 85점이니까 그래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모의고사에 스타트했거든요. 근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친구는 68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4등급이었고요. 자, B 학생은 88점. 그래도 뭐 3점짜리 하나 더 맞춰서 조금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드디어 이 친구도 이제 하나 더 맞춰서 이제 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하나 더 맞춰서 지금 1등급으로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3등급, 1등급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수능을 딱 봤더니 A 학생이 8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 학생은 88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B 학생은 원래 실력대로 좀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고 A 학생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능 때 그래도 80점 딱 찍었거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4등급과 2등급 굉장히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이 2등급입니다. 이게 절대평가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1등급을 받을 거면 확실한 1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95점 정도는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에서 흔들리지 않고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2등급을 확실하게 2등급을 받으려는 친구도 85점 이상씩은 꾸준히 나와줘야 된다. 요거를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런 어떤 안타까운 등급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 성적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보낸 문자입니다. 이 친구 이제 제가 항상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점수를 좀 이제 취합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월에 71점 받았고 이제 수능 때 딱 80점 받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고요.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9평 때 91점을 받았지만 수능에 벌써 점점점 이렇게 되죠. 88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위로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 수능 영어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어떤 수능의 1등급 비율을 좀 살펴보면 첫 해에 이제 절대평가 첫 해 시행했을 때의 10% 제외하고 자, 이제 2020년에 치러졌던 이때 수능은 왜 이렇게 또 12.6%로 왜 이렇게 1등급 비율이 높냐면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능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한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보면은 한 4에서 7%대 왔다 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1등급 비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역대급 불수능으로 3.1%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수능 영어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절대평가지만 어렵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어렵냐면 제가 이렇게 제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옥스퍼드 학생들도 틀리는 K 수능 영어예요. 이제 뭐 매년 수능을 치른 다음에 이런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치는 수능을 옥스퍼드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세계 1위 대학이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하버드는 4위래요. 옥스퍼드가 1위라고 하는데, 자, 그 옥스퍼드 재학생들에게 이제 수능 영어를 응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응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시면 10명 중에요. 4명만 1등급을 받고요. 그 4명은 2등급을 받았고요. 무려 2명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할 줄 아는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이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수능 영어를 봤을 때 1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수능 영어를 잘 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뭐 영어 유치원 보낸 거 의미 없습니다. 해외에 몇 년을 살다 왔네? 의미 없습니다. 조금 유리하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자막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려워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자, 이 친구는 솔직히 이건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수능 영어는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지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는 아닙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뭐 수학이라고 치면
어떤 숫자, 이런 계산을 통해서 논리력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자, 노력이 중요할까요? 머리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노력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한데요. 수능 영어에서 제가 좀 기준을 잡아드리면 80점까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이들 매번 뭐 영어 얘기하면 단어 외우는 거 있죠. 그래서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하고, 이거는 머리가 크게 필요 없어요. 제가 방법을 다 알려줄 겁니다. 자, 방법을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하면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한 80점 언저리까지는 올라옵니다. 한 뭐 75에서 80 사이 요 정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이때까지 이제 노력이 더 중요하고요. 근데 80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1등급을 노린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머리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나는 머리 안 좋은데 뭐 이래서 1등급을 못 받느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좀 쓰겠습니다. 자, 이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 단어 또는 뭐 단어를 가지고 하는 구문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이라고 한다면,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력, 그 다음에 논리력,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요거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스킬을 알려줘야 아이들이 그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이해력이나 논리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을 높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가 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석만 해주고 답 찾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이런 부분을 올려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머리가 좋아야 1등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저도 이제 수능 영어 강의하는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수능 영어 시험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아이들도 단어를 열심히 외우겠죠. 물론 단어를 많이 알면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어를 외워도 수능 영어를 보면 모르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못 풀까요?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이게 제 역할이고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수능 영어를 잘 볼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해력과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 이 부분을 올려야 수능 영어 1등급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이해력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나 한 여러 문장,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단어를 많이 알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이해력과는 또 별개입니다.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능에서 오답률 1등 문제입니다. 지금 33번 빈칸 문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어니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해석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해석을 갖고 왔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한글 해석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칸트는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서의 법의 지배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다. 이렇게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자, 칸트가 뭐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거? 안전과 평화, 자유, 법의 지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단어와 해석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요, 제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일단 이해를 하려면은 복잡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자, 아름다움에 죄가 있다면 그녀는 사형감이다. 라는 문장을 읽고 그녀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사형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녀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읽은 다음에 그녀는 사형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아름답다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아이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요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칸트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보장 수단으로서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의 지배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는 뭐를 옹호한 겁니까? 법을 옹호한 거예요. 법을. 칸트는 법을 옹호했다. 이게 끝입니다. 더 단순화시키면 법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단순화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글은 크게 두 갈래로 나갑니다. 그 논지를 계속해서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 논지를 뒤집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한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볼게요. 자, 그는 인간 사회가 효과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틀에 의해 규제되는 더 합리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직 그러한 틀이야말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반영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문장도 되게 길잖아요. 이게 영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위에서 뭐 했습니까? 법이 중요하다는 거를 잡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까지도 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이거를 무슨 내신도 아니고 한 문장 한 문장 뭐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거 해석하고 있으면 이거 절대 시간 내에 풀 수도 없고요. 이해력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읽는 연습을 시키는 수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단순화 A는 B이다.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수업 시작할 때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들을 겁니다. A는 B다로 만들어라. 이거를 들을 건데.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100점 받고, 자, 여기서 멘트를 뭐라고 했냐면, A는 B다로 100점 만들었습니다. 크크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이해를 해버리면 글이 훨씬 더 잘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논리력입니다. 논리력은 뭐냐면, 뭐 국어나 영어나 이런 논리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논리가 뭐냐면, 단순한 것을, 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영어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빈칸 영역이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당연히 1번이에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논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아이스크림은 빈칸 먹어야 맛있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래요. 그래서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1번 아이스크림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 2번 아이스크림은 나눠 먹어야 맛있다. 3번 아이스크림은 녹여 먹어야 맛있다. 4번 아이스크림은 혀로 핥아 먹어야 맛있다. 5번 아이스크림은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 먹어야 맛있다. 자, 몇 번일까요?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을 학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이 파트는 한번 아이한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너희 몇 번인 것 같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죠? 몇 번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할 때는 1번을 가장 많이 고르십니다. 아이스크림은 차갑게 먹어야지. 왜 뜨겁게 먹어? 아이스크림은 뭐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차갑게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왜 3번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하게 단어 외우고, 해석하고, 문제 풀고, 스카 가서 뭐 몇 문제 풀고, 뭐 독서실 가서 문제 풀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적용할 줄 알아야 점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3번이냐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논리전개 방식 알려주는 것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GS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이 GS는 뭐
GS25C와 관계없고요. 자, G는 여기서 General Statement, 일반적 진술이라고 하고요. S는 Specific Statement, 구체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진술이 나오고 구체적 진술이 나오게 되면 일반적 진술은 주장이 되고 뒤에 있는 구체적 진술은 뒷받침을 하는 거죠. 자,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온라인 설명회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 설명회는 이게 시간에 쫓기는데 온라인 설명회니까 뭐 들으실 분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 그렇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문장을 읽었더니 자, 우유는 건강에 좋다. 이런 거를 딱 이제 단순화 시켜가지고 알아냈어요. 그래서 뒤에를 봤더니 뒤에를 읽었더니 자, 1999년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우유는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문장과 1999년에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구체적 진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딱 집어서 1997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1999년이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999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유는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자, 위에가 음식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아이스크림은 음식의 구체적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요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뜨거울 때를 골라보니까 뜨거울 때가 없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말 바꿔 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알았어. 근데 선지를 봤더니 그 말이 안 나와. 이게 바꿔서 나옵니다. 이게 빈칸의 정확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뜨거울 때와 같은 말을 찾아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아이스크림을 뜨겁게 하면 어떻게 되죠? 녹죠. 그래서 녹여 먹어야 맛있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알고서는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성적이 오르는 거지. 그냥 계속 문제만 푼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 뭐 공부하는 아이들 성적 다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수능 영어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문은 어렵지 않은데 선지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문을 잘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지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답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작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지만 선지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헷갈리는 선지 중에서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알려줍니다. 이건 제가 오답 소거법이라고 해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워가지고 선지를 좀 소거해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선지가 5개가 있는데 3개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하는 거는 영어에서는 중복 정답은 없잖아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말하는 거를 제껴야 되거든요. 2개가 나와요. 둘 중에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답을 찾아나가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겨울부터 시작되는 커리큘럼은요, 저 이제 터닝 포인트 독해편입니다. 이게 제 대표 강좌고요. 여기에서 1등급 사고 패턴, 1등급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형화시켜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터닝포인트 독해편 수업에 해석도 좀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좀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일단은 읽어야 머리를 쓸 수 있으니까 좀 읽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EBS 연계율의 진실인데 이제 어머님들 간혹 질문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회 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EBS 연계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EBS에서는 이제 뭐 영어에서 뭐 50 몇 % 연계가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간접 연계입니다.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도 없거니와 그리고 연계가 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자 보시면 뭐냐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듣기예요. 듣기.
그러니까 EBS 듣기 교재에서 연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독해 파트 중에서도 뭐 빈칸 순서 삽입 뭐 이런 데서는 하나도 연계가 안 되고요. 뭐 도표 이런 거 연계되든 안 되든 아이들 다 풀 수 있습니다. 한 3등급 정도 받으면 4등급, 3등급, 4등급도 다 풀 수 있어요. 이런 데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EBS 연계율은 영어 과목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게 간혹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EBS는 안 하나요? 그러니까 EBS가 그러니까 EBS를 공부함으로써 수능에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가 하죠. 근데 사실상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평가원 기출을 푸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수능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뭐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뭐 중학교 때 하듯이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가기 전에 국어 학원 가기 전에 막 국어 숙제하고 수학 학원 가기 전에 수학 숙제하고 이거 안 됩니다.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대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숙제가 주간 루틴이 나갑니다. 이 주간 루틴을 살펴보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법, 구문, 어휘, 독해, 그리고 이제 중반부 넘어서면 모의고사 한 세트 제가 계속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요 루틴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꾸준히. 요 루틴만 꾸준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대학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 루틴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틴을 해가지고 오면요. 저희 이제 조교진들이 제 수업 스킬에 맞는 그런 피드백을 다 써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틀린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설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시즌 1에는 이번 겨울에는 이제 독해를 중점적으로 이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시즌 2에는 유형별 풀이가 나갑니다. 유형별 풀이가 나가고, 자, 시즌 3에는 이제 7월, 8월 요때 되거든요. 이제 요때 되게 되면은 이제 고난도 유형, 빈칸 순서 삽입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자, 이제 파이널 시즌 때는 이제 평가원 코드에 맞춘 이제 고퀄리티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체 제작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리허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어법 같은 경우는 어법이 이제 수능 영어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어법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어법을 넣어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중간에 스파식으로 좀 어법 특강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주간학습지 루틴이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수능 필수어휘 200개 매주 외워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 이 부분이 수능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휘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를 알아야, 왜냐면은 이게 수능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딱 픽스 시켜놓고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에 대한 대비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는 제가 포켓북으로 아이들 따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어 포켓북을 가지고 매번 다이어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 테스트도 매주 실시한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제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도 통과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학원으로 따로 불러서 제시를 보게 됩니다. 통과할 때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단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맞아요.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 필수어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어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자 이렇게 테스트를 계속 봐서 통과할 때까지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에 대한 동영상 강의, 자 요거는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 수업 현황 및 테스트 결과를 학부모님께 문자 발송하는 거, 요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과제가 미흡하거나 테스트가 미통과가 되면 이제는 제가 좀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이게 왜냐면은 고3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냥 고3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엔 고3도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과제를 안 해온다든지 테스트가 미통과한 학생들은 또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 홍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 스탑하시고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정적인 1등급, 나는 뭐 서울대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고 싶은 친구들도 제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1등급 안 바라고요. 저는 진짜 2만 떠도 됩니다. 2만 떠도 지금 제가 가려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최저만 맞춰도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 안정적인 2등급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왜 함태환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뭐 인강도 있을 거고, 사실 뭐 인강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강률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강으로 공부한다? 자, 이 부분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인강도 고민하실 거고 아니면 다른 현장 강의도 고민하실 텐데, 이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전적인 독해 스킬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독해 스킬을 알려줘서 바로바로 적용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요거는 제가 수강 후기 받은 건데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어보면 타 강사들과는 다른 문제에 대한 문제를 풀게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스킬과 실전 독해 능력, 선지소거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이게 제 강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함태환인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고퀄리티, 주간 과제입니다. 딱딱 하루하루 분량이 정해져 있는 과제가 고퀄리티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어찌됐건 뭐 제 홍보 겸 설명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늦게 등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국어, 수학 먼저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영어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조금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조금 일찍 이 수업을 접했더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함태환 선생님을 좀 일찍 알게 됐더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까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은 좀 빨리 보내주십사. 어차피 이제 수능 영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굉장히 제 중요한 제 수업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겨울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일찍 보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겠다라는 약속을 좀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저도 이제 아들이 33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보면 저 자식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다 정말 집에서는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고, 정말 어떤 생각으로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고 이런 부분을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진심으로 가르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